저녁 식탁에 감도는 공기는 무거웠다. 김순자 여사의 손맛이 듬뿍 담긴 김치찌개가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 따스함이 식탁 위에 세 사람 사이를 감도는 미묘한 냉기까지는 녹이지 못했다. 일요일 저녁은 언제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순자 여사는 이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뿐인 아들 민준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유미와 함께하는 이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있어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내는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마치 혓바늘이라도 돋은 것처럼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원인은 명백했지만 그녀는 애써 그 원인을 외면하려 했다. 어머니, 두부 좀 더 드세요. 식당일 하시느라 기운 없으실 텐데. 박유미가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순자 여사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두부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꿀처럼 달콤했고 얼굴에는 나무랄 데 없이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다.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순자 여사에게 며느리 복이 넘친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순자 여사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유미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주눅든 구석 없이 밝고 긍정적이었다. 그런 점이 순자 여사의 마음에 쏙 들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만 하느라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아들. 민준에게 저렇게 밝은 아이가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고맙다. 얘야, 너도 많이 먹어라.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구나. 순자 여사가 마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입가에만 맴돌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이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아내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입으로 퍼 나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순자 여사는 아들의 저런 모습이 벌써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입은 굳게 닫힌 조개 껍데기 같았다. 예전에는 살갑고 말도 많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주는 조금씩 변해갔다. 아내인 유미의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어머니인 자신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이 잦아졌다. 순자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민준아, 회사 일은 어떠냐? 지난번에 새로 시작했다는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아들의 안색을 살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네, 그럭저럭요.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순자 여사의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고
식탁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뚝배기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와 세 사람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유미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보, 피곤하죠? 요즘 매일 야근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아요. 어머니. 민준 씨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녀는 남편을 위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도는 민준의 무뚝뚝한 태도가 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변호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동시에 아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미묘한 과시가 섞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이 집 거실 창문으로 바로 내다보이는 길 건너편에 있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갓난아기였던 민준을 업고 시작한 국밥집이었다.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해 밤낮으로 뼈가 부서져라 일한 결과 이제는 제법 단골도 많고 수입도 쏠쏠한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그 식당은 순자 여사의 인생 그 자체였고 그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분신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그곳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민준이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언젠가는 이 식당을 네가 맡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민준은 그럴 때마다 싫은 내색 없이 그저 웃기만 했다. 하지만 유미가 며느리로 들어온 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식당 일이 얼마나 고도해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만 하실 거예요? 유미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또 그 이야기였다. 최근 들어 유미는 시어머니의 건강과 노후를 걱정하는 말을 부쩍 자주 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가시가 돋아났다. 괜찮다. 아직은 거뜬해 움직여야 더 건강한 법이야. 그녀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민준 씨랑 저랑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식당은 이제 그만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흠칫하는 것이 느껴졌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유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해 보였다. 악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맑은 눈망울이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저희한테 맡기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압박이자 은밀한 요구였다. 지난 몇 주간 아들이 저토록 말수가 줄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순자 여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아들은 분명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직은 할만하다니까 그러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고 내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마음 편해.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분위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환하게 웃었다. 어머, 제 말이 괜히 어머니 속만 상하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그녀는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를 감싸는 가시를 품고 있었다. 엄마. 유미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들이세요? 아들의 비난. 섞인 말투에 순자 여사는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자신에게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틀렸고 착한 며느리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한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미는 슬쩍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성급하게 말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녀의 완벽한 사과와 자기 반성 앞에서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찝찝하고 서러운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뱉어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이 났다. 설거지는 유미가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인생이 담긴 순잔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불 꺼진 가게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그때 창문에 비친 유미의 모습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유미는 잠시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남편인 민준을 지나. 창가에 서 있는 순자 여사와 그 너머의 식당 간판을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순자 여사에게 보여주었던 상냥하고 미안해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 목표물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생경하고 섬뜩해서 순자 여사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미가 다시 고개를 숙여 그릇을 닦자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원래의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차가운 불길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하게만 보였던 가족이라는 그림에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불안한 예감으로 뒤척이던 밤이 지나고 김순자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생각들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창문에 비쳤던 며느리의 그 서늘한 표정은 마치 망막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것이야.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럴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과거의 어느 한 날로 그녀를 이끌었다. 3년 전, 아들 민준이 처음으로 박유미를 집에 데리고 왔던 바로 그날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화창한 봄날이었고, 유미는 그 벚꽃처럼 화사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순자 여사 앞에 나타났다. 아사히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유미라고 합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유미의 두 뺨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의 옆에 꼭 붙어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풋사랑에 빠진 처녀였다. 순자 여사는 첫눈에 며느릿감이 마음에 쏙 들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 꾸밈 없이 맑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순자 여사는 평생의 손맛을 다해 진수성찬을 차렸다. 유미는 내놓는 음식마다 어쩜 이렇게 맛있냐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작은 체구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복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순자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지만, 유미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머니 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라며 애교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여사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아들만 하나 있는 집이라 딸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저렇게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가 딸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미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순자 여사는 예물이나 예단은 다 생략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들 부부가 살 아담한 아파트 전세금도 보태주었다. 유미는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어머니 딸처럼 잘할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순자 여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 후 유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다. 특히 유미는 순자 여사의 식당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게에 나와 서빙을 하고 청소를 했다. 손님들은 젊고 예쁜 새댁이 싹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가게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고마웠다. 유미의 열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 안까지 들어와 순자 여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조수 노릇을 자처했다. 어머니,
이 육수는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양념장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배우고자 하는 열애 앞에서 순자 여사는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뒤를 이을 든든한 후계자가 생긴 것 같아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녀는 30년간 지켜온 자신만의 비법들, 즉 육수를 내는 데 들어가는 한약재의 종류와 비율부터 시작해서 깍두기를 담그는 특별한 비법, 단골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었다. 유미는 놀라울 정도로 습득이 빨랐다. 몇 번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순자 여사의 맛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냈다. 심지어 장부 정리와 거래처 관리 같은 굳은 일마저 도맡아 하겠다고 나섰다. 순자 여사는 이제 정말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유미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순자 여사가 평생을 바친 왕국을 함께 지켜나갈 든든한 동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의 그 완벽한 친절과 도움이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은 어젯밤의 일이 있고 난 후 순자 여사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다시 곱씹어 보았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유미는 식당 일을 도우면서 유독 돈 계산에 민감하게 굴었다. 하루 매출을 정산할 때면 순자 여사가 옆에 있는데도 굳이 자신이 2번, 3번 확인을 했다. 처음에는 꼼꼼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는 어머니. 어제 계산이 조금 안 맞네요. 혹시 손님한테 돈을 잘못 거슬러 주신 거 아니에요, 와. 같은 말을 넌지시 던지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식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손으로 장부를 쓰세요. 제가 컴퓨터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이 거래처는 너무 비싸요. 제가 더 싸고 좋은 곳 알아봤는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그녀의 제안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가게를 위한 것처럼 보였기에 순자 여사는 별다른 의심 없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식당의 운영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며느리의 손안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유미의 침실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오고 갔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쏘아붙였던 자신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유미야, 내가 오늘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유미는 남편의 품에 파고들며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당신은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인걸요. 나도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여리고 상처받은 듯 들렸다. 민준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돌리는 화법이었다. 유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괜히 당신 걱정만 더 할까봐. 그녀가 머뭇거리자. 민주는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손님이 한 분 오셔서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는 10,000원짜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깜빡하셨는지 50,000원을 받은 줄 아시고 거스름 돈으로 43,000원을 내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보고 깜짝 놀라서 막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미는 결정타를 날리듯 그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걱정돼. 어머님이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가스 불 잠그는 걸 잊어버리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식당 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어머니를 쉬게 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정말 늙고 쇠약해지신 걸까? 자신이 아들로서 너무 무심했던 걸까? 아내의 말대로. 이제는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걸까? 아내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독처럼 서서히 그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저 아내의 말이 모두 옳다고,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들이 잠든 사이 며느리가 그의 귓가에 얼마나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을 속삭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독이 머지않아 자신의 심장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가 속삭인 달콤한 독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력을 발휘했다. 이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돈 계산을 잘못할 뻔했다는 이야기,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유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밤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자 민준의 마음속 저울은 서서히 아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늙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 자신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던 어머니도 결국 세월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들로서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아내의 말이 옳다는 생각에 무게가 실렸다.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쉬게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식당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그 식당은 이제 자신이, 아니, 자신과 유미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유산이었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며칠 후 주말을 이용해 아내와 함께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지난번에 어색했던 저녁 식사와는 사뭇 다른 무거운 결의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렸지만 애써 모르는 척 아들과 며느리를 맞았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 어색한 시간. 마침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 여사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유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큰 용기가 필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준비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식당 일이 너무 힘에 부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식당 일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비슷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순자 여사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였다. 식당은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할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돕고 유미가 가게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일궈 오신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죠. 저희가 잘 이어서 더 번창시킬게요. 아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순자 여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을 지나 그의 뒤에 앉아있는 며느리 유미에게로 향했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예요라고 남편을 재촉하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의 귓가에 맴돌던 달콤한 말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이 한마디를 위한 포석이었음을 심장이 배신감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이 식당을 나더러 그만두고 너희에게 넘기라고.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엄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힘겹게 변명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둘 다 이만 나가봐. 엄마, 민준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유미가 급히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민준 씨도, 저도 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희 진심을 오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듯 애절했다.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혔다. 저 완벽한 연기, 저 가증스러운 눈물,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심? 너희의 진심이 뭔데 평생 일만 한 늙은 어미는 이제 쓸모없으니 재산이나 내놓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게 너희 진심이냐.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의 격한 반응에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유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순자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자신들이 상처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문이 닫히기 직전 유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 위로 아주 찰나였지만 순자 여사는 보았다. 서늘한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를. 지난번 창문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순자 여사 혼자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 저 어린 며느리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소름 끼쳤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 순자 여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술을 마셨다.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서 미치겠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자책했다. 유미는 그런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술잔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위로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은 잘못한 거소네. 어머니께서 지금은 충격이 크셔서 그러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그녀는 잠든 아이를 다루듯 민준의 등을 토닥였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머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당분간은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들렸다. 민주는 술기운과 아내의 위로 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그는 이 모든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다. 하지만 유미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차갑게 생각했다. 기다릴 시간 따윈 없어.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고 마지막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암표범처럼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1차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면 충돌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유미는 곧바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늙은 시어머니의 완고한 저항은 예상했던 바였다. 오히려 그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의 쾌감은 더 클 것이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상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계획은 간단했다. 김순자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성벽을 외부에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순자 여사의 세상과 연결된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아들 민준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순자 여사는 처음 며칠간은 아들이 곧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것이라 믿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도 모자간의 천륜을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자 그녀의 기대는 점차 불안과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존심을 접고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왜요, 엄마? 순자 여사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다. 그냥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서.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네, 먹었어요.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뚜, 뚜, 뚜. 전화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겼다. 순자 여사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미의 공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던 친구들과의 교류를 막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박씨 할머니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순자 여사의 집을 찾아왔다. 순자 여사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가려던 찰나 어디선가 유미가 먼저 나타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집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어머, 박씨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유미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박씨 할머니를 맞았다. 우리 순자 씨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한번 와봤지. 안에 있나? 박씨 할머니가 집 안을 기웃거리자 유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쩌죠, 할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막 잠드셨어요. 요즘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하루 종일 주무시기만 해요. 제가 깨우면 분명 역정 내실 거예요. 마음만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혔다. 자신은 잠들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안의 치부를 동네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유미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둘러댔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순자 여사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렸다. 순자 여사는 졸지에 외롭고 괴팍한 늙은이가 되어 자신이 쌓아 올린
작은 세상 속에 완벽하게 갇히고 말았다. 며느리의 이간질은 아들 민준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아내 유미가 전해주는 말들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유미는 매일 밤 상처받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도 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 제 목소리 듣자마자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미우신가 봐요. 그녀는 민준의 와이셔츠를 다려주면서 혹은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어머니께서 박씨 할머니한테 제 험담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돈만 밝히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괜찮아요. 여보,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유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아내의 희생과 시어머니의 편협함을 증명하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은 점차 분노와 원망으로 변질되었다. 순자 여사에게 집은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었다. 전화기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다. 정막 속에서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녀는 유일한 탈출구인 식당으로 매일 출근했다. 하지만 한때 삶의 보람이자 자부심이었던 그곳 역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음식이 끓는 소리도 모두 공허하게만 들렸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다. 아들하고 무슨 일 있다며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던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꿋꿋하게 일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은 수많은 바늘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고립감과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의 정신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순자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밥맛을 잃어 몸은 점점 야위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생기를 모두 빼앗긴 미라처럼 보였다. 가끔 유미가 어머니를 돌봐드린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르곤 했다. 그녀는 순자 여사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그녀의 위선적인 걱정은 순자 여사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팔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꾸도 할 힘이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미는 그 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속으로 삼켰다. 어느 날 밤, 순자 여사는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 속에는 민준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아들,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띤 며느리의 모습. 사진 속 유미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착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유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토록 아름다운 미소 뒤에 어째서 그런 무서운 마음을 숨기고 있었을까? 무엇이 너를 변하게 만들었니?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것이니?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진 속의 행복한 가족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순자 여사는 사진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막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어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키고 있었다. 고립이라는 이름의 성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김순자 여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 박유미의 다음 목표는 그녀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성은 내부의 균열에 의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유미는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불안감, 즉 늙고 병들어서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것이었다. 바로 기억과 망각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즉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만들어야만 했다. 작전은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었다. 유미는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의 집에 들렀다. 물론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순자 여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늘 있던 자리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거나 순자 여사가 매일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는 식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자 여사는 당연히 물건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헤매야 했다. 한참 동안 집 안을 뒤지다가 지쳐갈 때쯤 유미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물건을 찾아주었다. 어머니, 리모컨 여기 있네요. 냉장고에 왜 넣어두셨어요? 그녀는 순수한 궁금증이라는 듯이 물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어머니가 또 깜빡하셨네 라는 비난의 뉘앙스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처음에 순자 여사는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다. 하루는 유미가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순자 여사의 지갑을 빌려 간 적이 있었다. 1시간쯤 후에 돌아온 유미는 빈손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시장 어디에서 흘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사과했다. 순자 여사는 괜찮다며 며느리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아까운 마음에 속이 쓰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순자 여사가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잃어버렸다던 바로 그 지갑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여기에 넣어두었던가? 아니. 분명히 며느리가 어제 시장에 가져갔었는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지갑 빌려주신 적 없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장롱에 넣어두시고는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요즘 어머니 기억력이 너무 걱정돼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유미의 눈물 섞인 고백 앞에서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미의 연극은 집 밖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남편 민준에게 시어머니의 증상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무서워. 오늘 어머니 댁에 갔는데 글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서 한참 동안 밖에서 헤매고 계셨지 뭐야.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가 자꾸 점심 드신 걸 잊어버리고 또 밥을 차리셔. 이러다가 위장병이라도 생기시면 어떡해.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사실처럼 들렸다. 민주는 아내의 말을 들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차마 자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에게 연락하기를 피했다. 유미는 그런 남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유미의 완벽한 각본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식당에 들러 시어머니를 돕는 척하면서 주변 상인이나 단골 손님들에게 은밀하게 시어머니의 상태를 흘렸다. 요즘 저희 어머님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혹시 어머니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돈 계산을 잘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효부처럼 행동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칭찬하며 순자 여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차단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순자 여사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기억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내가 잠을 제대로 잔 것이 맞는지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일도 잦아졌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약병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기도 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든 걸까? 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강하고 총명했던 그녀의 자아는 서서히 침식되어 갔다. 며느리의 악의적인 속삭임은 이제 그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끊임없이 그녀를 의심하고 괴롭혔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는 멍하니 달력을 보고 있었다. 그날은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시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텅 빈 제사상을 마주하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평생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던 남편의 제사였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지? 나 정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며칠 전 유미가 집에 들렀을 때 제사 날짜에 빨갛게 쳐놓았던 동그라미 표시를 지우개로 몰래 지워놓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유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께서, 아버님, 제사 날짜를 잊어버리셨어. 방금 식당에 가봤는데 제사상도 안 차리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충격받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병들었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유미는 결정타를 날렸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해. 어머니를 이대로 혼자 두는 건 너무 위험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말이 만들어낸 거대한 슬픔과 책임감의 파도에 휩쓸려 이미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의 침묵은 유미에게 있어 가장 확실한 동의의 표시였다. 이제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남편의 제삿날을 잊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건은 이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총명하고 강인했던 분이 아니었다. 아내의 말대로 어머니는 병들었다. 도움이 필요한, 보호받아야 할 약한 노인이 되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들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 순간을 박유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날 밤 준비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자신의 아랫배로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겼다고. 이 소식은 당연히 축복이어야 했다. 하지만 유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민준이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기 소식을 전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 어머니는 저렇게 아프신데 우리는 곧 부모가 될 거야. 여보,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어. 언제까지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우리 미래까지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잖아.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신이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해. 임신이라는 소식은 민준에게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이 안에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그는 이제 한 여자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그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아내의 눈물과 미래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서 그것들은 힘을 잃고 쓰러져 갔다. 그는 마침내 아내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유미는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식당과 집의 소유권을 김순자에게서 아들 이민준에게로 이전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였다. 모든 법적 절차는 유미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민주는 아내가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을 뿐이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읽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배신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이것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아내가 짜놓은 각본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최면을 걸 뿐이었다. 유미는 그런 남편의 나약함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결전의 날, 민준과 유미는 준비된 서류를 들고 순자 여사의 집을 찾았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자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 것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과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리찍기 시작했다. 민주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침묵을 깬 것은 유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순자 여사를 소파에 앉히고는 민준의 옆에 나란히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시는 게 여러모로 위험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보호해드리기 위한 조치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유미는 서류를 꺼내 순자 여사의 앞에 펼쳐놓았다. 순자 여사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 위에 적힌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수증인 이민준, 증여인 김순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몇 개의 단어들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아졌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탈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시선이 서류에서 아들의 얼굴로 옮겨갔다. 그녀의 인생 전부였던, 그녀가 세상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키워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순자 여사가 간신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이게 정말 내 뜻이냐. 민주는 끝내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 위만 내려다보며 웅얼거렸다. 네, 엄마,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앞으로 엄마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하게 순자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옥죄어 왔던 모든 사건들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과 아들의 어리석은 동조. 그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정신 속에서도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그리고 흐려지는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싫다. 이 도장은 못 찍는다.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너희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들에게 애원했다. 민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애 말에 그만 좀 속아 넘어가. 응. 어머니의 그 직설적인 애원은 민준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그는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엄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가 다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와 도장을 집어던지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완벽하게 버렸다. 집안에는 순자 여사와 유미, 단둘만이 남았다. 순자 여사는 아들이 사라진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여사가 밀어냈던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확인하는 연출가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순자 여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승자의 여유와 패자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 명백해졌다.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순간, 순자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후, 김순자 여사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삶의 모든 의욕은 재처럼 바스러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누워만 있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식당은 문을 닫았다. 가게의 문을 열 힘도, 손님을 맞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어 가기를, 이 끔찍한 고통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거짓말처럼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여사는 무시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유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애원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저 정말 죄책감에 죽어요. 한참 동안 문을 사이에 둔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박유미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뉘우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난번에 그 차갑고 냉철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순자 여사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유미는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며 용서를 빌었다. 순자 여사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유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기력이라도 차리셔야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 왔어요. 이것만이라도 제발.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주리고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순자 여사에게는 그 연기를 간파할 이성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며느리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손에 들린 죽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유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유미는 식탁에 죽을 차리고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순자 여사의 입에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순자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자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온기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유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더 이상 식당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전에 그 살가운 며느리로 돌아갔다.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 넣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등장인물의 흉을 보기도 했고 피곤해하는 시어머니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며 살갑게 굴었다. 민준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민준 씨,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술만 마셔요.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자책하면서요. 회사도 겨우 나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남편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둔갑시켰다. 순자 여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며느리의 저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의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온 그녀에게 며느리의 정성 어린 보살핌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평범한 행복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며느리가 불어넣는 따뜻한 입김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츰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완고했을지도 모른다. 젊은 애들이 뭘 모르고 실수했을 수도 있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악마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자신이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편이 훨씬 견디기 쉬웠기 때문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순자 여사에 닫혔던 식당 문도 다시 열렸다. 유미가 매일 가게에 나와 일을 도운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가게를 꾸려나갔다. 이웃 사람들은 모자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효부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다시 화목해졌다고 수군거렸다. 순자 여사는 그 평화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따져 묻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의 어느 날 오후였다. 가게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다. 유미는 창고에서 에프킬라를 가져와 가게 구석구석에 뿌렸다. 독한 살충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다. 순자 여사는 무심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살충제를 든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져 잠시 몸을 떨었다. 유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해충은 보일 때 바로바로 박멸해야 해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온 집안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명랑했지만 해충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는 순자 여사의 뇌리에 기분 나쁜 잔상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겠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폭풍은 이미 그녀의 머리 위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거짓된 평화에 안주한 그녀는 그 거대한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제 발로 덫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온 뒤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꾼의 마지막 처분뿐이었다. 한 달간 이어진 거짓된 평화는 김순자 여사의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었다. 아들은 곧 예전처럼 다정한 아들로 돌아올 것이고 며느리는 앞으로도 계속 상냥한 딸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 만든 그 희망의 보호막 안에서 위태로운 안정을 누렸다. 하지만 사냥꾼은 사냥감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숨통을 끊는 법이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7월의 어느 오후였다. 여름 장마가 잠시 멈춘 사이 끓는 가마솥 같은 더위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식당은 한산했다. 순자 여사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며느리 유미는 식당 홀에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저녁 늦게나 들어올 예정이었다. 식당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과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나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이 평화로운 정적이 좋았다. 바로 그때였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의 유리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여사가 무심코 고개를 들자 유미가 문고리를 잡은 채 그녀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한 달 내내 가면처럼 쓰고 있던 상냥한 미소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 그리고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유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옆으로 던지고 늘 들고 다니던 핸드백에서 익숙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순자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내가 속았구나.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구나. 지난 한 달간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피와 함께 역류하는 것 같았딘. 너, 이 악마 같은 년.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콩나물이 담긴 소쿠리를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내년의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았더냐. 당장 내 집에서, 내 가게에서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유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격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마저 머금었다. 어머니, 제가 왜 나가요? 이제 곧 여긴 제 가게가 될 텐데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순자 여사 쪽으로 밀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도장 찍으세요. 어차피 어머니 아들은 이제 제 말만 들어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버텨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만 더 비참해질 뿐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순자 여사의 심장을 찔렀다. 순자 여사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소리쳤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내년 배를 불려줄 수는 없다. 차라리 이 가게를 불태워 버릴지언정 너 같은 거한테는 절대 못 줘. 순자 여사의 완강한 저항에 유미의 표정이 마침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아주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순자 여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잔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그냥 제 인생에 들러붙어서 성가시게 구는 해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해충, 그 한마디가 순자 여사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이 고작 벌레 한 마리로 전락해버렸다.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린 순자 여사 앞에서 유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금 전 파리를 잡기 위해 가게 구석에 놓아두었던 초록색 에프킬라 살충제 통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치익. 그녀가 살충제를 가볍게 흔드는 소리가 식당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유미는 살충제를 한 손에 쥔 채 천천히 시어머니에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정말로 귀찮은 벌레를 박멸하기 직전에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해충은 유미가 순자 여사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 서서 속삭였다. 보일 때 바로바로 없애버려야죠. 안 그러면 온 집안을 망친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순자 여사의 얼굴을 향해 살충제의 노즐을 눌렀다. 칙 하얀 입자의 화학 약품이 굉음과 함께 순자 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뒤덮었다. 눈을 뜨고 있던 순자 여사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변했다. 곧이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눈알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역하고 독한 화학 약품 냄새. 피부는 차가운 액체로 뒤덮여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다. 순자 여사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자식 같았던 며느리가 자신의 얼굴에 벌레 잡는 약을 뿌렸다는 사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혔다는 끔찍한 모멸감. 그것이 순자 여사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출입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살아야 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유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바닥을 기는 순자 여사의 등을 구둣발로 가볍게 툭 걷어찼다. 어딜 가시려고요? 어머니, 아직 도장 안 찍으셨잖아요. 그 비정한 목소리를 끝으로. 순자 여사의 의식은 독한 약품의 연기와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귓가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마치 먼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이 소리내어 뽀개져 버린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를 확인한 박유미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석하게 움직였다. 슬픔이나 죄책감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비극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지을 마지막 연극을 펼쳐야만 했다. 그녀는 먼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한 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의자 하나를 거칠게 걷어차 넘어뜨렸다.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뚝을 자신의 손톱으로 강하게 긁어내렸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선명하게 배어 나왔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직도 김순자의 얼굴과 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살충제를 자신의 옷과 머리카락에도 약간 묻혔다. 이제 누가 보아도 그녀는 정신 나간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비련의 며느리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피해자의 것으로 돌변했다. 여보, 빨리 좀 와줘,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말을 잇기 힘든 사람처럼 연기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유미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나도 몰라. 갑자기 눈이 이상하게 변하시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창고에서 뭘 가져오시더니 내 얼굴에 뿌리려고 했어. 내가 막으려다가 어머니가 그걸 뒤집어 쓰고 쓰러지셨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제발.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민주는 아내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 여사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의료진들이 독한 화학약품을 씻어내기 위해 그녀의 눈에 식염수를 쏟아부을 때 그녀는 미약하게 몸부림쳤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니, 낼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거대한 슬픔의 응어리로 꽉 막혀버린 것 같았다. 영혼이 몸을 떠나버린 인형처럼 그녀는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핏기 없는 얼굴로 응급실에 뛰어들어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한쪽 구석에서 간호사의 치료를 받으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유미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여보, 너무 무서웠어. 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 그녀는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폭하게 자신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는 아내를 다독이며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해명을 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유미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아들의 얼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아들의 배신이 정점에 달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녀의 그 침묵은
민준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긍정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면 그는 오히려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유미가 지난 몇 달간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았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사 역시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께서 외부 물질 흡입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나 현실 인식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은 유미의 완벽한 연극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끔찍한 진실 자신의 아내가 악마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쉬운 거짓 자신의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거짓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흐느끼는 아내를 부축하며 어머니의 침대에서 등을 돌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순자 여사는 집이 아닌 시 외곽에 있는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전문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끄는 대로 차에 올랐고 낯선 방에 짐을 풀었다. 그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이 민주는 유미가 내민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성년 후견인 동의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인 자신이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식당과 집은 합법적으로 민준의 것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유미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들어갔다. 유미는 민준 앞에서 슬픈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완벽한 연극은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인공은 텅 빈 무대 뒤편으로 쓸쓸히 퇴장했고 악역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 섰다. 세상은 그렇게 추악한 진실 대신 잘 짜인 거짓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무디게 만든다고 하지만 김순자 여사에게 시간은 그저 똑같은 하루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긴 복도와도 같았다. 그녀가 머무는 시립 요양원은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희미한 한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는 조용한 할머니로 불렸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끔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어도 그저 희미하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는 어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린 폐허와도 같았다. 그녀가 잃어버린 순잔의 국밥, 식당은
이제 유미의 키친이라는 세련된 이름의 한식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낡은 간판과 허름한 테이블은 모두 사라지고 통유리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단장했다. 음식 맛도 좋고 젊은 사장의 수완도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박유미는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좋은 집, 돈 잘 버는 가게, 그리고 5살이 된 예쁜 아들까지.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민주는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고 아내와 아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는 잠을 잘 때면 악몽에 시달리며 어머니를 부르짖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나곤 했다. 그는 아내가 쟁취한 풍요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 아니, 찾아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텅 빈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효심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아내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자신의 죄를 술로 덮어버리는 비겁함으로 귀결되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졌고 집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도는 얼음 궁전이 되었다. 그들의 아들은 그런 냉기 속에서 눈치만 보는 조용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유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녀는 망가진 남편과 온기 없는 가정을 얻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에 남편과 함께 갇힌 종신수였다. 오늘도 순자 여사는 창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요양원 마당에서는 젊은 엄마 하나가 아들의 손을 잡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창문을 넘어 들려왔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 그녀의 시선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로 향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모든 빛을 잃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향해 혹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아주 조용히 마지막 이야기를 읊조렸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그날 내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웃으면서 내 얼굴에 벌레 잡는 약을 뿌렸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짚이 부서지는 것처럼 건조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모든 눈물이 말라버렸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삼키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뱉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은 완전히 뽀개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더 이상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였다. 그녀의 시간은 5년 전 그 무더운 여름날 오후 독한 살충제 냄새와 함께 영원히 멈춰버렸기 때문이었다.